주식 투자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시장에 많이 찾아오진 않거든요. 네. 이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가격대 수준이 바로 지금의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완전 흔들어 제끼고 있거든요. 뭐 전쟁도 터지고 금리 수준도 막 역대급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경제적인 침체로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럴 때는 됐고 모르겠다, 내다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싼 값에 헐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 기반의 이제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주식 투자 위주로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 투자 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도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젊으신데 어릴 때부터 되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워낙 주식을 정말 오래 전부터 하셨었어요. 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가 괜찮았나 보죠.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당시까지는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됐다가 안 되는 시점에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따로 불러내서 너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고 있었던 자금이고 더 넣으려고 했던 네. 자금인데 더 못하겠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이걸 한번 굴려봐라. 하시면서 첨언하셨던 게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너도 한번 너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기업에 한번 넣어놔봐라.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돈이 800만 원이었는데 네. 결혼 자금으로 8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한 5천만 원 주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완전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계속 더 모으려고 하셨던 그러네.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제 많이 모아서 네네네. 주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해약하고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 스스로 너의 미래를 한번 개척해봐라라는 관점으로 주신 건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네. 집안이 막 무너져가는데 그 와중에 이 귀한 자금을 그 집을 소생시키는데 쓰지 않고 나를 믿고 나에게 어찌됐든 주신 거니까 이거를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어머니의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그때부터 좀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800만 원 초기 투자금 가지고 좀 뭐 갑자기 좀 돈이 불어났나요? 아니면 뭐 처음엔 좀 막 잃고 막 이랬나요? 어땠어요? 제가 그래도 좀 운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사실 돈을 받자마자 사진 않았어요. 제가 성격이 워낙 신중하고 보수적이었어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이 돈을 절대 한 푼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내 실력을 만들어 놔야겠다 싶어서 거의 반년에서 1년간은 투자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쉽지 않은데. 네. 공부만 하고 심지어 그때 약간 모의 투자를 했어요. 모의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진다라고 판단한 순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과가 좀 그때 당시 좋았었어요. 그래, 처음부터 공부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20대, 30대 분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우선 다짜고짜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주식 그쵸. 투자. 그래서 뭐 저 사연 받아 보면은 한 자산 2천만 원이신데 한 1,500만 원 주식에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무조건이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사실 이 채널에는 부동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내 집 마련, 내 건물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이거는 내 일생일 대 투자, 내 인생을 갈아 넣어 한번 딱 해야 하는 중요한 부동산은? 투자.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내가 뭔가 잘하려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는 뭔가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변동성도 물론 큰 것도 있겠지만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모로 그냥 한 주, 두 주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냥 손쉽게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 또는 주변에서 추천하는 거 그냥 냅다 사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수익률이 40% 났다는 거예요. 최근 2달 동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벌었구나 했더니 주식 투자를 딱 10만 원 했더라고. 10만 원 해가지고 4만 원 벌어가지고 이제 치킨 사 먹고 막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주식이 장점인 게 너무 이제 소액도 가능하고 접근성도 쉽지만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면 상대적으로 좀 너무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안 했던 게 이제 그 너무 귀한 돈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한 6개월, 1년 정도 하고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한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공부하면 뭐 한 3, 4개월 해도 되나요? 또 어떤 시작의 어떤 그 수준은 솔직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핵심은 내가 10번 찍어서 뭐 100% 정답이 없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10번 찍어서 7번 이상 맞출 자신이 있으면 해라.
그 예전에 뭐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것도 나가시고 하셨지 않았어요? 아, 모의 투자 대회는 아니고 이제 TV 방송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수익률 대회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입장을 몇 번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미리 해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10번 찍어서 7번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아, 그거는 이제 모의 투자 해보면은 결과 그렇게 나오니까. 모의 투자를. 네. 그러니까 내 돈 직접 넣지 말고 네. 내가 샀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을 때 그때 넣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엔 좀 젊은 분들이 좀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섣부르게 하는 거군요. 가뜩이나 요즘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 네. 굳이 무리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럴 때는 사실 내 실력을 더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요즘에 뭐 지지부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요런 시기에 주식을 해서 우선은 조금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내 집 마련에 좀 보탬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많이 또 빠지기도 하고 워낙 좀 막 급락하는 종목들도 막 나타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최근에는 코스피가 뭐 2,300도 한번 깨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상황이 안 좋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다, 네. 혹은 이제 더 빠진다인데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 관점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주식 투자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심플하냐면 좋은 주식 싸게 사모으면 된다라는 관점. 사실 부동산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잖아요. 같은 거죠. 네.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네. 싸대. 네. 그러면 사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기다렸다 보면은 또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시장의 형평성에 맞는 가격이 되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주식 투자하기는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을 뭐 대변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인 건 맞는데 추가 하락을 하면 그럼 내가 괜히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최대한 저점 수준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네. 그럼 한마디로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저점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은 맞는데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발바닥이냐라는 거죠. 네. 찐바닥이냐. 네. 찐바닥. 네, 이거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분할 매수라는 카드가 있는 거고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 누구도 사실 발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을 만한 약간 투매가 쏟아지는 구간에서는 더더욱이 발바닥을 예견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팔게 되는 반대 매수가 나가는 상황이니까 네. 이러면은 언제까지 그 저점이 바닥에 찍힐지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 발바닥을 언제 어디서 나올 수가 있는지를 기다리고 예측해 본다? 쉽진 않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인 건 맞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투자에 있어서 기회가 두 가지 개념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야 누가 봐도 이건 크게 오를 것 같다라는 기회. 하나는 분명 좋은 물건인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네. 근데 우리가 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사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시장에 많이 찾아오진 않거든요. 네. 특히나 2010년 전에는 더 그랬어요. 이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가격대 수준이 바로 지금의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완전 흔들어 제끼고 있거든요. 뭐 전쟁도 터지고 그다음에 네. 뭐 금리 수준도 막 역대급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경제적인 침체로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이런 게 없다면 사람들이 요즘은 더 똑똑해졌잖아요. 그 가치에 맞는 가격에 대한 밸류 측정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됐고 모르겠다. 내다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싼 값에 헐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 총 숫자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PBR 기준 지금 1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도 안 된다.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코스피 기준 아까 2,300 얘기해 주셨는데 네. 2,300 부근이 PBR 기준 0.85 6 정도거든요. 0.856.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뭐냐면 작년 10월 이 정도 수준. 그리고 과거 2019년 때 하락장 끝마작 수준.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이 빠진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네. 때. 끽해봤자 뭐 코로나 때. 이때는 좀 많이 빠졌죠. 0.6 정도. 그다음에 그 전에 한 2008, 9년 금융위기 때.
네. 이럴 때 아니면은 지금이 딱 그 정도 수준의 싼 매물들이 많은 역대 구간이라는 저점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쵸. 상황인 건 맞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요즘에 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경제 위기 뭐 이제 미국에서 또 뭐 그쵸. 앞으로 뭐 추가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역대급 0.6 뭐 이렇게까지도 가면 어떡하냐, 네. 뭐 2천 깨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좀 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코로나 때 그런 진짜 역사적으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밸류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회복되기까지 얼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팔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약간 투기성 갭이라고 하죠. 네. 부동산도 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 갭이 생각보다 빨리 메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소액 투자자들보다 결국 자산이 큰 사람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데 네. 자산이 큰 규모의 사람들이 저가 매수에 많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 신용 레버리지를 써서 털린 사람들의 물건을 네.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오히려 빠진다면 더 용기를 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그러니까 제 지인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투자할 때 보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뭐 1년을 잡고 천천히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반년, 3개월 뭐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분할 매수의 어떤 기간을 한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연말 연시까지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상승보다는 네. 반등 정도. 왜냐하면 그만큼 단기적인 투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신용에 대한 리스크 정도도 올해 초 정도 수준까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투심이 약간은 회복될 만한 구간이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도 하나둘씩 좀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반등 구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락한다면 그때 조금 더 사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차라리 연초. 네, 차라리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로 이제 천천히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는 식으로. 그거는 이제 조건이 있죠.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 네. 현금성 자산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이 네. 지금 다 물려 있거든요. 다 물려 있는 상황에 뭘 또 사라고 하냐 네. 이렇게 또 좀 화가 올라오실 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반대의 개념으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현금성 자산을 좀 챙겨놨다가 네. 다시금 하락할 때 내가 조금 다시 한번 포트에 리밸런싱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희 채널은 그래도 좀 부동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뭐 이제 하나 사놓고 네. 이제 그동안 또 저축을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모이는 돈이 있는데 요걸로 하나 사기는 또 뭐 부동산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요걸로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지금보다는 약간 좀 한 연말이나 연초쯤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 솔직한 견해로서는 지금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돈이 마련이 되어 있다 네. 하면은 죄송하지만 한 반년은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반년 정도? 아 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돈의 흐름이 없어서 지금은 네. 되게 혼란스럽군요. 네, 지금은 대혼돈의 시대인 게 물론 뭐 지정학적 문제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저는 투자를 할 때 돈의 흐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의 흐름에는 크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네. 기업들의 투자의 방향성을 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되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내년에 우리나라 총선이고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네. 큰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는 이 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돈의 흐름이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틀어질 때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을 내가 버텨야 되는데 좀 힘들 수는 있다. 특히나 주식 투자 초보자 입장이라면 더 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상반기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 게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이 한 반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는 그때 지지율에 따라서 유력한 후보군에 관련된 수혜 업종들이 네. 강한 상승 흐름을 약 반년 정도 보여줘요. 저도 그거를 좀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한 하반기에는 뭔가 좀 명확하게 방향성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
반등 장세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를 네. 봤을 때 그나마 저는 반도체가 제일 좋아 보인다. 아 지금은. 네, 지금은. 이게 또 주식도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다 전략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빠지는 구간에 내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좋게 생각했던 것들 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내가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는데 이때 뭘 볼 거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유력한 것 같다. 그럼 지금 반도체를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래 좀 좋게 보시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제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좋게 봐요. 이게 드디어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 탈출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랑 이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가 있는데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나오는 게 이 메모리 단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된 매출도 다 이 부분에서 나오고 근데 메모리 사이클은 결국에는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 공급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얼마나 느리냐 줄이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래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보통 이게 한 1, 2년 정도 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너무나 이 방향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 바닥이 잡히고 그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이 반도체 업황에서는 최악이 딱 찍혔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네네네. 시작점이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이클, 물량에 대한 네. 그런 것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코로나 때 언택트 수요가 많았었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이때 초호황이어가지고 공급업자들이 막 찍어내기 바쁘고 했었는데 갑자기 고물가 고금리 기조 탁 나오면서 뭐 기업들이 반도체에 막 너도 나도 사줘 막 이러던 시기에서 한순간에 딱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업자들 입장에서는 재고 물량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힘든 구간이 작년 올해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게 거의 1년 2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공급업자들 입장에서 버티다 못 견뎌서 올해 1분기 때 뭘 했냐면 감산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티다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공급 물량 확 줄여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공급을 확 줄여놓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이 방향성을 좀 막아놓은 거죠. 바닥이 좀 잡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요가 진짜 회복되냐 마냐였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시금 업황이 턴을 잡히는 건데 다행히도 때마침 AI라는 게 또 화랑이 나오면서 올해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이 고정 가격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반등세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상 공급은 이미 많이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늘리기는 어렵다고 해요. 업계 전문가들 입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최근에 또 네. 삼성 코엑스에서 하는 반도체 제전에 가서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자분들이랑 또 네.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일단 감산의 효과가 진짜 나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업황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 네,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주가 보시면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안 빠져요. 오히려 반등할 때 좀 네. 많이 강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느 정도 반도체의 좀 바닥이 실질적으로 좀 잡히는 구간이 나온 것 같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리고 주식은 결국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을 텐데 가치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결국 실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적이라 하면 뭐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수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산업과 기업을 볼 때 있어서 결국 주식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드디어 힘들었던 시간을 끝내고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드디어 했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수출 기준인 거죠. 10월 수출 기준. 근데 이 플러스 전환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그 플러스 전환을 하는 데에 가장 역할을 크게 준 게 반도체였어요. 근데 물론 아직 반도체가 플러스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이고 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큰 틀로 봤을 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이를 이끄는 주체가 반도체인 만큼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과 함께 반도체 업황의 상승 흐름을 또 기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라는 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물론 심리적인 요인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기준 네.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있는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좀 그래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 이런 포인트인 거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국내 수출 증가율에 비례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이제 연관성이 큰가요? 네, 엄청 큽니다. 어. 이게 사실상 코스피 지수에는 큰 상관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양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심리가 좀 위축돼 있다는 네, 거죠. 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업의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안정화 찾는 국면에서는 회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귀하게 됐을 때 수출 증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아직 갭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금방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라고 보인다.